자, 세 번째 이야기, 푸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1일에 셀프 개헌안, 그러니까 본인의 장기 집권이 가능한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해 먹을 수 있는 그 셀프 개헌안이 무려 78%의 지지율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걸릴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무서울 게 없는 분입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9일에 러시아 극동, 자, 러시아라는 땅덩이가 위에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지도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 이런 지역들은 어디 있느냐? 저쪽 유럽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극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너왔던 곳은 이쪽 편. 그러니까 모스크바의 정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쪽으로 있는 그 지역을 극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9일에 이 극동에 있는 하바롭스크 주의 세르게이 프로갈 주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출근길에 잡혀가셨어요. 주지사를 왜 잡아갔을까요, 갑자기? 주지사를 잡아간 이유는 2004년, 2005년에 있었던 마피아 살인 사건의 배후 조정입니다. 배후 세력이다. 그 이유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작정을 하고 기업가 2명을 살해했다. 내지는 살해 시도를 했는 미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6,000km나 떨어진 모스크바에서 쉽게 말하면 특파원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지? 특경이 가가지고 네. 잡아온 거네요. 네. 현직 지사를. 네. 잡아갔죠.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필이면 2004년, 2005년에 있었던 살인 사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본인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고 간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의혹만 가지고도 그렇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푸틴은 발휘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 그 2004년, 2005년에 있었던 살인 사건의 배후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게 16년 전인데. 네. 최근에 우리가 마피아 조직원들을 잡아서 족치는 과정에서 얘들이 불었어. 수감자 내지는 범죄자의 증언을 듣고 바로 그거를 또 핵심적인 증거로 채택했군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오버랩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그 형기를 다 살고 나오신 한모 전 총리님께서도 어떻게 들어가셨죠? 의자가 뇌물을 받아서 들어가셨죠. 그게 말이 되나요? 식당에 있는 의자가 뇌물을 받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들어가셨죠. 처음 수사 시작이 어떻게 됐죠? 일방적인 그 증언이었죠. 네. 내가 뇌물을 그 줬다라고 안에 계신 분. 네. 그 안에 계신 감옥 이미 교도소 안에 계신 분이 심지어 그분이 네. 2차 증언 때는 아니라고. 제가 아닙니다. 거짓말 한 겁니다라고 했는데 왜 네 맘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라고 해서 증언 번복이 무시되면서. 그렇죠. 심지어 그분은 위증죄도 또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봐주지도 않았어. 위증죄를 추가로 했는데 위증에 대한 내용은 법정에서 채택이 안 됐어. 그렇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면서 그분이 억울해서 편지를 다 남겨놓으셨고 사실 편지도 보내셨고 언론 인터뷰도 다 하셨는데 안 믿어준 거잖아요. 본인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프로갈 주지사도 마피아 조직원 4명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2004년, 2005년에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일단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주지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주지사를 어떤 형사사건에 엮어가지고 잡아간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지난 10년 동안 이번이 13번째 주지사입니다. 13명이나? 네. 그러니까는 그 야당 출신, 그러니까 자기 당 출신이 아닌 직선제로 뽑힌 주지사들을 이런 방식으로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건에 연루를 해갖고 무조건 체포를 하고 거기에 일종의 이제 그 임기 동안의 권한 대행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 당 사람으로 올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야, 이건 왕도 못 하던 건데 이 정도 되면.
아유, 이분은 왕을 뛰어넘는 짜르예요. 짜르. 황제. 예. 자, 아무튼 그 극동 지역에서는 지금 이 지역 주민들 수만 명이 코로나19로 비상사태로 사실 봉쇄령 내려진 상황에서도 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항의 시위를 일주일 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사 내놔라 이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현재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아니라 자민당입니다. 자유민주당 야권 소속인데요. 문제는 자유민주당이 또 통합 러시아당하고 각을 세우는 당은 아니에요. 통합 러시아당에 그냥 잘 이렇게 얘기 이중되네? 그렇죠. 말 잘 듣는데 왜 그랬지 근데? 듣는데 왜 그랬을까? 자, 극동 지역이라는 곳은 자, 푸틴이 장악하고 있는 모스크바 쪽은 이쪽이잖아요. 유럽과 가까운 쪽. 네. 개발도 상당히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푸틴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중간에 시베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극동 지역이 있잖아요. 사실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영향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요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양양 군수쯤 되는 거지. 너무 멀어. 군수님 싫어하시겠네. 이런 네, 얘기하면. 싫어하겠네. 네, 그리고 아무튼 우리나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땅덩이가 조그만하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네. 6,000km. 6,000km가 넘습니다. 상상이 안 된다. 네. 수도에서 6,000km 떨어진 지방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크렘린 대통령궁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제치고 아주 압승을 거둬서 주지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아씨 극동적 약간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 자체가 본인은 자신의 월급을 삭감하고 그리고 전임자가 샀던 고가의 요트를 팔면서 주민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이 어떤 정책들을 내려보내도 주지사 차원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책은 우리 극동지역에 맞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쳤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주지사네. 예, 선정을 펼쳤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의 시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내 그럴 줄 알았지. 극동지역이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걸 알았지. 그러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앞으로 나에게 대항하면 니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 라는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 130만 정도인데 주민의 12.2%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되죠. 러시아라는 국가가 지금 사실은 석유 팔아서 국부의 60% 이상을 장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돈 버는 지역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먹고 살기 되게 힘들고 되게 힘든 거야. 땅도 척박하고 춥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국가의 자원으로 돈을 벌었잖아. 그럼 그 돈이 다시 국민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뭘 하죠? 이들은 올리가리라고 해가지고 신흥재벌들. 그러니까 그 푸틴을 둘러싼 그 인근 측근들만 그 돈을 다 착복한다라는 거예요. 전직 KGB와 마피아 출신. KGB? KGB와 마피아 출신의 신흥 재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국 소속. 그러니까 KGB, 그러니까 푸틴 자체가 KGB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빈곤층도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역 소외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애초에 모스크바에 뭐 푸틴이 오든 누가 뭐 엘친이 오든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뭐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닥 그 고분고분한 지역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방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지지율이 낮아. 근데 이제 지지율이 더 낮아지게 된 케이스가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 푸틴이
그 엉뚱한 헛발짓 하고 코로나 감염자들 뭐 엄중하게 저기 한다 그러고 모스크바에 있는 애들 해외여행 못 가게 붙잡아 넣는 바람에 국내로 전부 다 퍼져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코로나 확산됐는데 청정국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감염이 돼서 그렇죠. 심각한 입장이거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방역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은 당연히 못 받았겠지. 6,000km나 떨어져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안 좋은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게 떨어지게 하면 올 9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되면 또 말하자면 반체제? 뭐 반체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푸틴 소속당이 아닌 야당 출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종의 본때 보이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주지사가 지방선거로 뽑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그렇지. 뽑혔잖아. 임명직 아니잖아. 주민들이 뽑은 거잖아.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을 시작한 2012년에 민주화 조치 하나로 그전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지방정부 수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뽑는 이 직선제를 부활시켰어요. 문제는 이 지방정부의 수장 해임권을 여전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아, 난 부러운데? 이게 뭐야? 나도 대통령이 그 지방 지자체장 뭐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불러가지고 최소 감사 때리거나 징벌할 수 있는 뭐 좀 줬으면 좋겠네. 씨, 막 다고짜고 이런 식으로 잡아다 해임하는 거는 좀 아니겠지만 진짜 어디 생각나니까 어디 어디 그 시장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좀 남겨둘 걸 그랬다. 우리도 진짜. 헐. 네. 아니야. 다른 정권이었을 때 생각해봐. 저쪽 정권이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 벌어졌으면 어우 상상하기도 그런가? 싫은데. 그럼 이미 씨가 말랐을까? 당연하죠. 큰일 날 뻔했네. 예.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민선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건 위헌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럴 바에야 그 해임권 그 임기 보장에 대한 권한 없으면 이거 뭐하게 뽑으나 마나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거 우리한테 왜 선거하라고 했니? 네 맘에 안 들면은 다 해임시켜 버릴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1월에 추바시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85개 연방 주체가 모인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USSR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치공화국도 여러 개고 주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츠바시 공화국이라는 곳에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을 해임을 해요. 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다라는 이유로 해임을 했는데 이 사람 통합 러시아 당이에요. 같은 당이에요. 푸틴과. 근데 이 사람이 억울했던 거야. 본인이 해임당한 게. 5월에 대법원에 해임 무효 청구 소송을 해요. 푸틴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한테 이런 반기를? 중요한 건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로 사망하셨어요. 아, 이상하다. 타이밍이 오묘하네. 오묘하다. 물론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기는 한데, 참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푸틴 집권 체제 하에서도요, 이런 의문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통사고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거대한 트럭들이, 군용 트럭이나 민수용 트럭들이 그렇게 차선을 넘어와서 그렇게 잘 들이받는다. 희한하게 러시아에서는. 그러갖고 잡아보잖아요. 술을 많이 먹어갖고 보드카에 만취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있다 풀려나 과실치사로. 보드카가 잘못한 거예요? 보드카가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의문의 교통사고로 러시아는 많이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그냥 가다가 픽 쓰러져요. 옆 사람이랑 살짝 부딪혔는데 보면 여기 독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KGB가 흔히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암살의 독침하고 독극물이거든. 독극물. 그래서 그거는 흔적도 없대.
맞아, 안 나와요. 뭘 썼는지 안 나온대. 그래서 KGB 그 암살 요원 뭐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거든. 온몸이 무기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드네요. 그냥 러시아는 원래 그런 나라에서 그냥 죽여. 섬뜩하다. 그냥 죽여요. 예. 러시아에서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죠. 저는 늘 그 푸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푸틴 도플갱어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코로나 초기에 푸틴이 막 그 현장 지휘를 하면서 날뛰고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언론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모스크바에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난 다음에 약 석 달 동안 방송에 사라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야 이거 진짜 왜냐면 푸틴은 95년대나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암으로 진짜 푸틴은 95년에 죽었고 그 이후로 이제 가짜 푸틴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음모설 저는 믿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볼까 무섭다. 아 그런가? 요거는 이제 애들 금수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푸틴이 그 독일의 비밀리에 가가지고 그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기 진단을 받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푸틴이 총리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막 그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면서 막 곰사냥을 하고 특전사하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분명히 와병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푸틴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24년 동안 안 늙어. 맨날 그 얼굴이야. 최근에 좀 늙으셨던데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플갱어 여럿이 있었던 거지. 필러. 필러? 아니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설을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이번에 푸틴이 사라진 거 보고 도플갱어가 코로나에 걸렸구나. 대신 돌아다니다가 현장 지휘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대안이 없어가지고 석 달 동안 안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푸틴의 어떤 그 도플갱어설을 궁금해하시는 분은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썰들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푸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푸틴이 있으나 마나 푸틴을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을 만큼 탄탄하고 굉장히 체계적인 조직이 러시아의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직들의 원료는 KGB고 그리고 얘들이 돈을 긁어먹은 거는 국영석유 사업들을 민영화해서 다 민영화해 따지고. 그리고 이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마피아와 결탁을 해가지고 사실상의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러시아 안에서 70%, 80%의 푸틴의 지지가 나온다는 그거 자체도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선거 때 뭐 112%인가 나왔잖아. 지지율이. 항상 그렇잖아요. 예. 아니 주민은 1000명밖에 안 했는데 찬성표가 1100표 막 이렇게 나오는 데가 러시아 선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70% 국민 투표 난 못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에 있는 소수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완벽하게 휘어잡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거는 말 그대로 푸틴이 이제 35년까지는 건재해야 되는 거야. 2036년까지. 2036년까지는 푸틴이 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레벨을 누구한테서 옮겨줄 때까지 푸틴이랑 꼭대각시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푸틴을 누구를 세우더라도 지금 러시아의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고 있는 KGB와 마피아 조직 세력들이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철권 통치를 계속 다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흠이라도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참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간중간 바람을 빼주지 않으면 폭발은 크게 일어날 거다 분명히. 예. 그게 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러니까 내재된 불안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사족인데요. 이제 전 세계 그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계몽주의를 하고 더 많은 교육을 음. 받고 더 많은 대학 졸업자가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에듀케이션이 평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우리 지적 수준이나 정치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그렇게 됐나 봐요.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오히려 50년대, 60년대보다 더 멍청해진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교육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직접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의식 자체가 점점 더 실종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의 정치나 러시아의 정치나 일본의 정치를 보고 있으면 그리고 아베나 트럼프나 푸틴 같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저들이 저렇게 집권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야, 저 국가들은 도대체 그 국력과 그 많은 어떤 GDP와 이걸 갖고 그 교육에 투자했는데 왜 저렇게 멍청한 정치를 하게끔 만들었을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현명하거나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왜 지금 그런 교과서를 못 봤지? 공부 잘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식, 그러니까 정보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이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 지식이 많아진 일반 대중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만큼 더 교묘해졌을 뿐만 아니라 되게 희한한 게 아이러니하게 남미에서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브라질에서도 룰라 대통령이 빈곤층에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지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애들을 교육을 끌어올려놨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어디에 투표를 해요? 우파 정치인한테 투표를 해서 우파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룰라를 끌어내고 그 상황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지혜로워지기 때문이가 아니라 자 지식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그래서 본인의 이득에 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니까 많이 배우니까 개인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럼요. 나의 이득이 예전에는 못 모르니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불리한 건지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지 몰랐던 걸 배우게 되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악해지면서 범죄자가 되는구나. 그렇죠. 애들이.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식에 대한 갈망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식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가 공부 1등 해오면 뭐하냐고. 인간이 돼야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참 이상하다. 나한테 공부는 1등 하라고 하면서 왜 또 인간은 되래? 나보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 똑똑한 거 똑똑하고 1등 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네가 모질고 너의 2등만 아는 사람인 건 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너가 똑똑한 거 좋지만 동시에 너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되라고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국민들 전체가 잘 살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문명이 발달하는 국가면 국가에서 빈부가 격차가 더 심해져요. 왜냐면 배운 자들이 일부 기득권자들이 이걸 나누려고 생각을 안 하고 안 하죠. 뺏으려고 덤비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중산층이나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권력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나라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본인은 더 가난해지는 이상한 사회 구조 안에 빠져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 일단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잘 살게 되거나 또는 내가 정치인을 잘 뽑아가지고 그 정치인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각계의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부모들은 뭘 요구하죠? 일단 좋은 학교 가. 그 다음은 뭐야?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 기득권층으로 편입이 돼가는 방식을 택하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1%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99% 개돼지 취급해도 좋다라고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지. 맞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게 좋죠.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이 너무 싫어요. 불이익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애가 가지는 이득이 싫어요. 그게 나보다 옆에 응. 놈이 잘 나가는 게 싫은 거지. 그리고 배가 아파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면 사람이 악에 받쳐서 나중에는 그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는 사회 전체를 보고 살았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더라. 야,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알았어. 그럼 나도 갈게. 그렇게 나도 해서 쌍투기 할 거고, 나도 그렇죠. 탈세 할 거고, 나도 부동산 투기하고 나도 야 은행에서 빚 이만큼 내가지고 아파트 살 거고 나도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 거고 그리고 나도 기자 될 거야. 기자 왜 돼? 내가 가가지고 봉투도 받고, 권력도 누리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게다가 나는 오피니언 리더잖아. 나 기자잖아요. 1%잖아. 네, 기자잖아요. 나머지 99%들은 개돼지다. 니들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사자 직업만 붙으면 된대잖아요. 아나운서. 저는 박사예요. 평생이 박사입니다. 도박사. 네. 인생은 한 방이니까. 그러니까 검사, 판검사 왜 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로 해갖고 사회정의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라 너 열쇠 3개 받고 재벌집에 장가 시집 가가지고 그걸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기득권 대라라고 잘못 가르치는 세대들이 늘어난다는 거지. 이러한 도덕이 없는 사회가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그 사회 구성원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지금의 일본 같은 미국 같은 러시아 같은 국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그 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국가는 국민 모두의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는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기득권들은 계속해서 부도덕한 짓을 하고 이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지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블루베리. 즙이 나왔어요. 블루. 80g 30팩 한 박스를 만드셨다네요. 인공적인 단맛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블루베리만 뚝 짠 거 있잖아요. 30포를 만드는데 4kg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살균도 다 돼 있기 때문에 2년간은 두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능력이 없군요. 네, 댓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뭐 경쟁교육이라는 게 다 지배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은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룹이 그들의 기득권 이데올로기를 그 헤게모니를 이용해 가지고 사회에 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난 부안해동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독야청청 살 수가 없는 현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나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특별히 내가 잘못된 건 아닐 거야 라는 자기 위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가끔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이상해 보이고 까칠해 보이지만 저는 이래요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보 같아 보이면 그냥 바보처럼 살게요 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댓글에 좀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사회가 바로잡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 원칙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에게 촛불 시민이 있고 깨 시민이 있고 언제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감시하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직 저는 절반이 넘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 3년 동안 정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원 자격증 도덕 분야인가요? 아니요. 그 뭔 교육이야 진짜? 저 태권도 교육과 이런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저 철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철학 교과 과정 그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 학과 과목에 철학이 있어요? 네, 철학 있는 학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왜 개성여고라고 공고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철학은? 명동성당 바로 옆에 있는 개성여고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교생 실습 나가기도 했고 철학이란 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소수지만 꽤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철학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 있잖아요. 생존의 이유, 예, 그러니까 성취의 이유. 늘 그 부분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왜 하고 싶어? 제가 자꾸 애들한테도 질문할 때 그래요. 그게 왜 하고 싶어? 애들은 얼마나 짜증났을까, 저런 질문할 때. 네, 저 성현 교수님 제자 맞아요. 예. 성현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스토커다. 깜짝 놀랐다. 스토커야. 성현 교수님 저희 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중세 철학 전공이셨어요, 이분. 예. 그래서 그 교황청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소통이 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진규님 외삼촌이시라고. 네? 대박. 정연희 님께서 개성여고 철학 과목 거의 항상 수녀님들이 하셨었는데 문하나님 교생이었으면 정말 수업 재밌었겠네요. 수녀님이 안 그래도 제가 수업할 때 뒤에서 문 선생님, 문 선생님 되게 충격받으시죠.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애들 망가져요.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교장 수녀님이랑 그 수녀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수녀님들 그 반응이. 수녀님 왜요? 깜짝 놀라셨어요? 뭐 이러면서 깜짝 놀라시고. 반사회적인가? 빨리 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일주일에 한 번이어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귀에서 피나도록 하루 종일 여러분께 송 작가님의 수많은 지식들 전해드리잖아요. 예, 그 지식을 발판으로 지혜로워지는 우리가 됩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뜬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애청해주고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빠지지 마시고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